안녕하세요. 이젠 컴퓨터학원 재경관리사 강사 오연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무회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확인할게요. 첫 번째 1번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요.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2번이 잘못된 설명.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보고 목적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 없습니다.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 사실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라고 말을 써주면 조금 더 정확했던 것 같지만 완전 틀린 게 2번에 있었어요. 자, 2번. 다음 중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 여러분 두 가지 있는데 뭔가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었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근본적 질적 특성이었는데요. 그 중에 충실한 표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요. 충실한 표현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예.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서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두 가지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예측 가치 하고요. 또 하나는 확인 가치라고 표현을 하죠. 확인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하나가 중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충실한 표현인데요. 충실한 표현에는 다시 세 가지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완전한 서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완전한 서술. 두 번째는 중립성입니다. 중립성. 세 번째는요. 오류가 배제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충실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거. 충실히 표현된 자산이라고 해도 목적 적합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성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얘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죠?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어떤 편의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충실히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반드시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어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자, 3번에 재무상태표상 유동 항목으로 분류될 항목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이제 12개월 이내였어요. 그죠? 1년을 기준으로 내는 표를 썼었는데 정상적인 영업 주기여도 우리는 유동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올바르지 않은 거.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맞고요.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역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이것도 유동자산 맞고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야 하는 차입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거와 관련된 재량권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얘는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연기할 거니까.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건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두 가지가 있죠.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와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손익은 크게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해서 산출한 금액, 얘도 맞네요. 비용을 성격별 혹은 기능별로 분류하실 수가 있어요. 성격별로 분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기업은 기능별로 다시 주석에 공시해야 된다는 거 반대예요. 그죠? 기능별로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게 나오는 게 기능별 손익계산서인데 이렇게 기록했을 때 성격별로 배부하자고요. 다시 한번 성격별로 우리가 주석에 공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인 건지 뭐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석으로 기재해 주세요.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건 4번입니다. 4번. 자, 5번. 특수 관계자로 인식해야 될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 그죠?
거래처 우리 특수관계자예요? 아니죠. 그쵸? 답은 1번이실 거예요. 1번. 자, 6번.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구하래요.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취득과 발생은 되어지는 부대 비용인데요. 우리 부대 비용 얘기하실 때 부대 비용 얘기하실 때요. 이거는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유형자산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일 때예요. 두 번째는요. 이 자산을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기 직전까지 사용 전까지 지출된 비용을 우리는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운반비거나 하역료이거나 그때 운반과 관련된 보험료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유형자산은 그걸 조금 더 넘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당기 매입과 발생된 운임은 어떻게 해요? 직접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를 사용하기 직전까지 들어간 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부대 비용이 맞죠. 그러면 취득원가에 포함. 1번은 취득원가에 포함. 하역료 역시 물건을 내리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용하기 직전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니까 얘도 취득원가에 포함. 매입 가격에 가산합니다. 2번이 맞는 말.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요. 그때는 그냥 비용이에요. 그죠? 판매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비용이에요. 따라서 3번은 비용,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셔야 될 거고요.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실 거예요. 그죠?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선입선출법으로 우리는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재고 수량이 3,500개이고요. 전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표 수불부에 나와 있습니다.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수량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수량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초에 2월된 게 2,000개이고요. 2월된 거 2,000개. 그 다음 구입한 거 첫 번째 구입한 게 1,500개이고요. 그리고 팔았죠? 예, 판매한 게 하나 나오네요. 판매한 수량이 몇 개예요? 1,000개를 판매했죠? 그 다음 또 구입했네요. 또 한 번에 구입이 있었습니다. 구입한 수량은 1,000개였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 수량이 3,500개예요.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판매된 게 가장 먼저 들어온 아이가 팔린 거죠. 그쵸? 그럼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요?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2월 된 거에서 1,000개. 그리고 첫 번째 구입 1,500개. 마지막 구입 1,500개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이었고요. 여기 따른 금액 곱해주시면 기말 재고 금액인 거잖아요. 따라서 2월 됐을 때 금액, 기초에서 넘어오는 금액은 개당 2,000원이었어요. 한 개당 2,000원. 구입한 건 2,500원, 그리고 9월 3일 날 구입한 거 2,800원 했더니 금액이요. 얘는 280만 원 그대로, 얘는 375만 원, 얘는 200만 원인 거죠. 그쵸?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은 855만 원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있어요. 8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연초에 넘어온 재고자산이 20만 원이 있고요.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18만 원입니다. 평가손실, 여러분 평가손실은 어떻게 비용 처리해요?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 감모손실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로 나눠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아이는 매출원가에 포함,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가까지 하고 난 다음에 기말재고가 5만 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해 볼 거예요. 매출원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 첫 번째 매출원가니까. 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요. 기초재고 더하기, 그죠?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액 18만 원에서 뭘 뺄 거냐면 기말재고 뺄 거라고요. 기말재고가 지금 얼마를 빼면 돼요? 평가 후 기말재고인 5만 원을 빼면
평가한 금액까지 전부 다 매출원가에 포함인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매출원가 얼마냐면요. 매출원가 3만 원이 매출원가고 우리는 이번만큼 비용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어차피 평가 손실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난 이후에 기말 재고 금액이 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만 원만큼 기말 재고 빼주면 전체 금액이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이 매출원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33만 원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세요. 3일이 2000X 1년 7월 1일 날 취득해서 2000X 1년 현재 사용 중인 기계장치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해서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했대요. 3일이 2000X 1년에 자산 손상, 유형자산 손상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손상을 인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할 거예요.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둘 중에 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아니고 손상이니까 작은 거 같지만 손상 큰 거 비교하실 거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용가치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순 공정가치 둘 중에 공정가치죠. 순 공정가치 둘 중에 큰 걸 비교해서 그걸로 우리는 손상을 인지합니다. 인식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기계장치 A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지금 장부가액이 A가 지금 2억 2,500이고요. B가 8,000입니다. 그죠? 그런데 둘 중에 큰 아이라 그랬으니까 A의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큰 아이는 공정가치로 그죠? 1억 5천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상으로 인식할 금액, A는 손상으로 인식할 금액이 7,500은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B라는 아이는 둘 중에 큰 아이 봤더니 둘 중에 큰 아이 사용가치예요. 사용가치가 9,600이라고요. 이거 손상된 겁니까? 손상된 거. 아니죠. 그쵸? 장부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인 건 손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손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A와 B라는 기계가 있지만 우리가 손상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7,500만 원만 손상으로 인식하실 수 있어요. 답은 3번.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꼭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큰 차이만 나지 않을 경우만큼만 유지하면 돼요. 한 3년에서 5년이 일반적이긴 해요. 꼭 매년마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정가치가 심하게 변하면 그때는 해야 되겠죠. 그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큰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하시면 돼요.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동일 분류 내에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평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자산은 그냥 원가 모형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자산은 공정가치 모형인 재평가 모형으로 해도 된다고요. 유형자산을 분류하실 때 기계장치 분류 있을 수 있고 건물 분류 있을 수 있고 비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류별로 다른 거 써도 돼요. 이거 공정가치로 평가는 재평가 모형으로 해도 되고요. 이거 원가 모형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건물 A, B를 나누어서 얘는 공정가치, 얘는 원가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이걸 분류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평가 모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기계를 전부 다 재평가 모형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류별로 우리는 전체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분류별로 전체를 재평가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되면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인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하실 거고요. 만약에 감소해서 떨어지면 당기비용 인식하시는 거예요. 재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당기비용 인식하실 거예요.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건 4번입니다. 4번은 떨어지면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그 감소액을 전부 다 당기비용
인식합니다. 이름은 재평가 손실이라고 해서요. 당기 비용 인식하실 거예요. 자, 13번, 11번으로 가면 3일은 연구개발을 전담할 연구소를 신축하기로 하였대요. 이와 관련해서 2000X1년 1월 1일 날 5천만 원을 지출했고요. 연구소는 200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차입금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X1년도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 비율은 얼마인가요? 차입금은 모두 다 만기가 3년 후고요. 적수 계산 시 월할 계산을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차입금에 있어서 자본화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차입금. 근데 얘는 전부 다 일반 차입금이죠. 특정 차입금은 없고 일반 차입금이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거 연평균 차입액이라는 것부터 먼저 구할 거예요. 연평균 차입액이라는 것부터 먼저 구할 거예요. 자, K은행이 있고 또 하나는 S은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을 때 각각의 연평균 차입액이라는 걸 구해보면 K은행에서 빌린 전체 차입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우리는 연평균 차입액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K은행은 몇 개월 빌린 거예요? 12개월 빌렸다고요. 그죠? 왜요? 언제 빌렸으니까? 1월 1일 날 빌렸으니까 얘는 연평균도 그냥 1,000만 원이에요. 연평균도. 자, 두 번째. S은행은 우리가 얼마를 빌렸냐면 2천만 원을 빌렸죠. 그런데 언제 빌렸습니까? 7월 1일 날. 따라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6개월인 거예요. 6개월. 그죠? 12개월 중에 6개월. 그러면 연평균 차입액은 1,000만 원이어서 토탈 연평균 차입액은 2천만 원일 거라고요? 2천만 원이에요. 자, 두 번째. K은행의 이자율은 몇 프로? 6%예요. 얘는 연평균 1,000만 원의 6% 그대로 다 이자 발생했을 거라고요. 따라서 금액은 얘는 60만 원이에요. 그죠? 얘는요. S은행은 사입 이자율도 9%죠? 1,000만 원을 우리는 9%로 우리가 빌렸다고요. 연평균 동안에. 그랬더니 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 원가는 얘는 9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출한 이자 비용은 150만 원이에요. 내가 빌린 연평균 금액이 차입금이 2천인데 이자를 150을 냈다고요. 이게 이자 비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자 비율 구해볼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 비율은 자본화 이자 비용은 자본화 이자율은요. 자본화 이자율은 내가 1년 동안 빌려온 돈은 전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지불한 실제 이자 비용은 150만 원이었다고요. 따라서 이자 비율 나타냈더니 이거 몇 프로입니까? 이거 7.5% 나오는 거예요. 7.5%. 차입 원가에 대한 이자 비용이에요. 차입 원가에 대한 이자 비용. 자, 다시요. 차입 원가에 대한 이자 비용. 먼저 연평균 차입액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 연평균 차입액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실 거예요. 빌려온 날짜에 따라서 연평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1년 평균이. 따라서 K은행은 1월 1일부터 빌렸으니까 그냥 1년 내내 1,000만 원. 그리고 S은행은 6개월 동안 썼으니까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썼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1년은 1,000만 원 쓴 거지. 거기에 이자율을 각각 곱해주면 내가 실제로 지급한 이자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자 비용. 내가 2천만 원을 빌렸는데 150만 원을 쓴 거라고요. 비용으로. 그 비율이 자본화 이자 비용인 거예요. 그 비율이. 2천만 원 빌렸는데 우리가 이자 비용을 150만 원을 냈어요. 그럼 이자율이 몇 프로일까? 7.5%라고요. 답은 7.5%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자 비용 계산하실 때 대부분을 보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뭐부터 구하냐면 그냥 6% 먼저 곱해주고 12분의 1년이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순서만 조금만 바꿔주면 요 문제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기간 곱해주고 이자율 이렇게 준대요. 기간 먼저 곱해주고 이자율 구해주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연평균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1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영업권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는 무조건 즉시 비용인 거죠. 기간 비용입니다. 무형 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연구 단계로 보는 거죠. 답은 3번 잘못됐고요.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연구 활동에 대체안을 탐색하는 거 들어가는 활동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자, 13번. 3일은 2000X 1년 10월 1일 날 다음과 같이 건물을 구입했고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어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고 투자부동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3일에 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요? 법인세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고요. 자, 거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네요. 무슨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이네요. 원가 모형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모형 있을 수 있어요. 투자자산도, 투자부동산도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있으실 수 있는데요.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으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 말은 얘는요. 감가상각을 하란 얘기예요. 그죠? 얘는 감가상각이 있어요. 반면에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세요 라는 얘기는 얘는요.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감가상각 안 하고요. 손상 있으면 손상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파악할 건데 손상까지는 거의 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자, 우리는 원가 모형을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감가상각비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득원가가 6억이고요. 잔존가치가요. 6천만 원이고요. 내용연수가 몇 년짜리예요? 내용연수가 30년짜리인 정액법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취득했어요? 이거는 1년치인 거고 우리는 언제 취득했어요? 10월 1일. 따라서 올해는 12개월 중에 3개월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년치가 아니죠. 따라서 올해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450만 원인 거죠? 이만큼 이익이 줄겠지. 그죠? 이만큼의 이익이 줄 거예요. 다른 공정가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왜요? 우리는 원가 모형으로 하는 거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있어요. 3번. 자, 14번.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고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밝힐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사채를 취득했을 때 얘기해요. 그죠? 사채를 취득했을 때에 대한 얘기.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지급 금액이 확정 안 됐나요? 됐어요. 액면에 얼마 주겠다라고 적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얘는요. 확정된 비파생 금융자산을 얘기합니다. 만기 보유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입니다.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걸 빼면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실 거예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의 손상 차손은 단기 손익이 아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나요? 아니요. 얘는 수업 중에 할 수는 없지만 얘는요.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 다 별도로 분류해요. 그래서 3번도 올바르지 않고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었어요. 네, 답은 4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15번. X 1년 초에 용산의 주식 1000주를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취득했고요. 보유하고 있던 중 2000X 2년 말에 그 중에 1000주를 취득했는데 1000주를 공정가치로 처분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처분 손익은요.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처분 손익은 계산하시기 좀 쉬워요. 처분가액하고요. 처분가액에서 최초의 취득가액을 빼주면 그게 바로 얘가 바로 처분 손익 될 거예요. 처분 손익. 볼게요. 지금 X2년 10월 말일날 공정가치가 1200원이고 한 주당. 최초에 취득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이거 몇 주 갖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이거? 1000주를 전부 다 팔았어요. 이익 볼까요? 손해 볼까요? 플러스 20만 원만큼이죠. 그쵸? 20만 원만큼 처분, 이익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은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처분하는 마지막 회계연도의 공정가치에서 최초에 취득한
취득한 금액을 빼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수만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처분 이익 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뜨면 처분 손실일 거고 플러스 뜨면 처분 이익입니다. 답은 3번에 있어요. 이익 20만 원이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금융자산 제거와 관련하여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요. 예. 첫 번째 걸 보면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지금 매각해요. 처분해요. 금융자산을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거 다시 내가 사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재구매할 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정가치. 그때의 공정가치. 첫 번째는 그때의 공정가치. 두 번째는 약정한 금액. 회계 처리가 달라요. 보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때의 공정가치,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얘기하실 때 공정가치 그냥 편한 말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흔히 이거 시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재구매할 때 공정가치로 매입할게, 그 말은 그때 시가로 매입할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팔고 나중에 그냥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약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산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온 거랑 똑같다고요. 돈을 이렇게 지금 내가 이걸 맡겼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시 찾아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한 게 아니에요. 얘는 처분한 거로 봐요. 처분으로 보지만 얘는 그냥 담보 제공한 것밖에 안 돼요. 담보 제공인 거니까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자산을 제거했다. 완전히 우리가 이전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건 처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시 재구매하는 조건이 공정가치면 처분한 거예요. 그때 시가로 다시 구매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때 10,000원 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돈 빌려온 것밖에 안 돼요. 물건 맡겨놓고 돈 빌려와서 나중에 돈 갖고 찾아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담보 제공입니다. 제거가 아니에요.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보시고요. 올바른 설명은 1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7번은요. 3일은 X1년도 1월 1일 날 3년짜리 만기 액면금액 1억짜리를 표시이자율 10% 사채를 발행하였고요.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이 8%였을 때 사채의 발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3년짜리 만기 사채를 발행했어요. 자, 3년 뒤에 우리는 액면금액에 적혀있는 금액 1억을 지급해야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이자를 제시해야 될 텐데 그 이자는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실 거예요.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는 1,000만 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하는 현금의 흐름을 지금의 가치로 할인해 오는 게 발행가액인 거죠. 그쵸? 자, 이랬을 때 먼저 1,000만 원씩은요. 이거 연금의 형태로 매년 받는 거니까 연금의 현가개수 곱할 거예요. 연금 현가개수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 8%짜리 3년짜리로. 그 다음 1억은 1억은 마지막 3년도에 한 번만 받는 거니까 그냥 얘는 현가개수를 곱해줄 거예요. 8%짜리 3년. 그죠? 이렇게 각각 곱한 걸 더한 게 사채 발행금액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표에 의해서 먼저 1년, 2년, 3년짜리 8%짜리가 전부 다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냥 현가개수, 3년짜리 현가개수는 0.79383이에요. 79383. 연금의 현가개수는 각각의 매년의 현가개수를 모두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거. 따라서 연금의 현가개수라고 따로 안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합계금액인 2.57710이라고 하는 게 연금의 현가개수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죠. 따라서 1,000만 원 곱하기 2.57710 더하기 1억 곱하기 0.79383 해주면 이게 사채 발행가액 됩니다. 발행가액 구해봤더니 이번에는 액면보다 높네요. 액면보다 높은 1억 515만 4천 원 이렇게 될 거예요.
1억 515만 4천 원. 답은 3번이에요. 자, 현금의 흐름이 연금의 형태로 오는 건 연금의 형가개수로, 즉 이자는 연금의 형가개수로, 원금은 한 번의 형가개수로 곱해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에 있어요.